윗글이 있고 보기 문제가 나오면 비문학에서는 둘 간의 공통 범주를 잡으면 되는데 얘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어볼게. 선지가 반드시 둘로 끊어져요. 이렇게 선지가 둘로 끊어져. 물론 통선지인 경우도 있어. 그냥 하나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럼 이게 앞에 부분과 같은 경우가 많은데 선지가 반으로 끊어지면 절반 부분을 윗글에서 사실 판단하셔요. 진짜 그런지 아닌지, 그 말이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근데 이거는 시에서는 안 틀려. 그냥 여기 아까 끊은 거 앞부분이 뭐야? 부철은, 나의 행위는, 저희들은, 고개를 돌렸던 것은, 동승은, 이런 건 안 틀려. 소설은 틀려. 소설은 이 부분에 틀리기도 해. 작년 9월 나왔던 염상섭의 만세전이 있어요. 거기서 혹시 만세전에서 그 주인공이 일본에서 돌아오면서 조선인들이 일본인에게 붙어 살기 위해서 비굴한 모습들을 보여줘요. 우리가 말 잘 들으면 우리를 죽이진 않겠지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 그걸 내가 보면서 경멸을 느껴요. 혐오감을 느껴요. 아, 이 조선인의 철학이라는 게 정말 비열하고 더럽다 라고 생각해. 선지가 나왔어요. 조선인의 철학에 대한 긍정적 틀렸어. 그렇게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사실 판단 먼저 하셔요. 그리고 보기에서 근거 가져오셔요. 여기에 쓰인 말이 보기에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작업이야. 답은 여기서 많이 나와. 앞에 나온 것이 긍정이면 뒤도 긍정이어야 되고, 앞에 나온 게 부정적인 어휘면 뒤도 부정이 나와야 돼. 답은 거의 여기서 나와. 이렇게 세 가지 스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반복하면서 할게. 앞에서 사실 판단하고, 뒤에서 보기에서 근거 확인하시고, 세 번째 긍정 부정 확인하시면 돼요. 통선지가 나오면 거의 사실 판단으로 끝나. 그래서 통선지는 거의 답이지 않아. 거의 맞아. 거의 맞아. 100%는 아니지만 거의 맞아. 샥 넘어오셔서 가시 보실게요. 백석의 8원 서행시초입니다. 백석은 중요한 시인인데, 백석이 별표 하나 하실게요. 백석은 중요한 시인인데 이게 작년 6월 기출이야. 작년 6월 기출이어서 조금 가까운 감은 있어. 근데 백석은 유일하게 고해 9월에 나오고 수능에 나온 시인이야. 2004년 9월에 흰 바람벽이 있어가 모의평가에 나오고요. 고해 11월에 백석의 고향이 수능에 나왔어요. 원래 6월 9월 나온 시인들은 수능에 안 나오거든요. 100% 안 나왔거든. 근데 딱 한 번 있었어. 11년에 모의평가사에 딱 한 번 있었던 시인이 바로 백석이야. 그래서 백석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작년에 나왔지만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백석은 별표 하나 하실게요. 백석씨는 별표 하나 쓰세요. 백석씨는 이미지즘이라고 써놓을게요. 뒤에 가서 이미지즘 가로 열고 모더니즘이라고 쓸게요. 뒤에 가서 이미지즘 모더니즘을 설명할 시간이 있어. 뒤에 있어 문제가. 거기서 풀 거야. 다시 얘기하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회화시, 그림으로 이미지가 많은 작품을 써서 이미지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지가 되게 많아. 특히나 시각적 이미지는 굉장히 많고요. 후각도 있고 청각도 있는데 백석씨는 특히 미각도 많아. 그러니까 먹을 거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시야. 요거는 좀 깊은 얘기입니다만 백석씨가 추구하는 공간은 모태적인 신화적인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시 안에서 표현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아주 근원적인 신화적인 공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지상에서 제일 신화적인 공간이 어디일까? 가장 따뜻하고 편안하고 아무 걱정 없고 긍정적인 것만 있는 공간이 고향인 경우가 많지. 근데 고향 가면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줘? 여러분 가시면, 시골집 가시면 뭐 해줘? 뭐 줘? 돈 줘? 뭐 줘? 먹어주지. 그래서 먹을 거를 가지고 조화로운 공동체를 많이 이야기하는 시인이야. 많이 이야기하는 시인. 보자고. 제목은 8원인데요. 8원은 지명이고, 8원분 지명을 이야기하는 거고, 서행시초는 말 그대로 서쪽 지방을 갔네. 시초, 시를 뽑았다 이런 뜻이에요. 서쪽 지방을 여행하면서 뽑은 시 3편, 세 번째가 되겠네요. 수능에 한 번, 평가원에 3번 나온 중요한 시인이에요. 2004년 9월에 흰바람벽에서 나왔었고, 2006년 9월에 여승 나왔었고, 작년에 요거 나왔었고, 2004년도에 고향, 수능에 한 번 나온 시인이야. 수능에 한 번 나온 시인은 또 나와. 한 번 나온 시인은 무조건 또 나올 수 있는 거야. 한 번 나왔다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보통 이제 20세기 초랑 중반 이후를 잡으면 초반 시인이 더 중요하지, 일제화 시인이 더 중요합니다만, 굉장히 현대 시인들은 2번 나오기 어렵지만 중요한 시인은 계속 나올 거야. 계속 나올 거야.
윤동주 이런 시인 4번 나왔잖아요. 그렇죠? 읽어볼게요. 차디찬 아침인데 뭔가 차라는 것도 벌써 부정적인 거 알 수 있지. 세모 돌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모으면 뭐 될 거야? 상황을 얘기해 줄 거야. 묘향산행 승합 자동차는 묘향산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버스네 타고 텅 비어 있는데 나이 어린 계집아이 하나가 차에 올랐어요. 얘가 주인공인가? 한번 보자고. 옛말 속같이 진하고 진한 초록색 새 저고리를 입고 있었대. 옛날에 이제 먼 길을 갈 때는 예쁜 저고리를 입는다. 뭐 그런 말이 있어서 색동 저고리 예쁜 걸 입는다. 뭐 그런 말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 손잔등이 밭고랑처럼 몹시도 터졌어요. 터졌다 세모. 그렇죠? 아이가 손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밭고랑 어떻게 돼 있겠어? 이렇게 고랑이랑 이랑 파였겠지. 그러니까 애가 손이 어떤 거야? 거칠고 막 이렇게 터지고 상처나고 막 그런 거겠다. 그렇죠? 아이가 뭔가 힘든 일을 했나 봐. 계집아이는 자성으로 간다고 하는데 자성도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밑에 보니까 여기에서 350리고 묘향산 150리 가면 거기에 삼촌이 있대. 애가 가는 길이 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멀지, 그렇죠? 멀지, 그렇죠? 350리 세모, 150리 세모, 그냥 멀리 가는 거야. 어린 아이가 먼 길 간다. 그리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죠. 버스 타고 추운 날 멀리 간다.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새하얗게 얼은 자동차 유리창 밖에 역시 얼었다, 춥다 세모해주면 부정적인 상황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 잘은 모르겠지만 얘는 보나마나 이 상황은 부정일 거야, 그렇죠? 내지인 주재소장 같은 어른과 어린아이 둘이서 배웅을 나왔대요. 내지인은 일본을 가리키고요. 주재소장 밑줄 그으시면 시대적인 배경을 알게 해주는 시와 요거 하나 외울게. 주재소장이 지금으로 치면 파출소장이야. 파출소장, 경찰서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일제시대에는 주재소장이라고 불렀어. 요거 가지고 시대적인 상황을 알게 해줘요. 일제하구나 라고 알 수 있어. 벌써 일제하라는 게 느낌이 남게 이렇게 시어에 드러나 있으면 부정적인 상황일 것 같은데 좀 보자고요. 내진 주재소장과 같은 어린과 어린아이 둘이서 얘를 배웅해 준대. 아마 그 집에 있었던 모양이다. 그렇죠? 계집아이는 운다. 세모 올릴게요. 흐느끼며 울어요. 아이가 뭔가 슬픈 상황에 있는 것 같아. 잘은 모르겠지만 대상은 지금 계집아이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그 계집아이가 처한 상황은 부정적이지. 왜? 추운 날 먼 길 가야 되고 손이 부르터 있고 울고 있어. 그런 상황은 분명히 부정적인 상황일 거야. 텅 빈 차 한 구석에서 어느 한 사람도 눈을 씻는데요. 그 어느 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걔가 눈을 씻는데, 눈을 쉰다는 얘기는 세수한다는 건 아닌 것 같고 눈물 난다는 거겠지. 그 여자아이가 막 손이 부르터가지고 먼 길 가고 있어서 울고 있는 거 보니까 같이 운대. 눈을 쉰다. 밑줄 그으시면 슬픈 처지를 보고 같이 울어주는 거 뭐라 그래? 그렇지. 연민, 동정 이런 말 쓸 수 있겠지. 그렇죠? 공감해주고 있지. 그러면 이 계집아이가 처한 뭐 추운 날 먼 길 가고 손이 막 부르텄고 계집아이가 울고 있는 상황에 대한 나의 태도는 뭐예요? 연민, 동정 쓸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럼 내가 주인공이 아니네. 계집아이가 주인공이네. 이럴 때 뭐 쓴다고? 관찰자. 그렇지. 그러고 보니까 여기도 어때? 안 썼네. 이것도 주인공이 누구야? 아시안들이지? 관찰자 되겠다. 걔네들을 대상을 관찰하면서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한 채 이야기를 진술하니까 관찰자가 되겠지. 1번 문제 답이죠. 또 보고. 계집아이는 몇 해고 내지인 주재소장 집에서 일본인 가정에서 밥을 짓고 걸레 치고 걸레 빨고 아기 보기 하면서 이게 뭐 한 거야? 거기서 가정부 식모살이 한 거네. 그렇죠? 이렇게 추운 아침에도 손이 꽁꽁 얼어서 찬물에 걸레를 쳤을 거야는 나의 상상이겠지만 이 여자아이가 아마도 힘들게 살았을 거야. 굉장히 힘들게 생활하다가 지금 먼 길을 떠나는 걸 거야 라고 이야기하네요. 나는 드러나지 않고요. 내가 계집아이의 태도의 처지에 대해서 연민, 공감, 동정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그 미음에 밑줄 그어져 있는 어느 한 사람은 누구일 것 같아요? 아마도 화자일 것 같지, 그렇죠? 그렇게 물어보진 않겠습니다만 아마도 그 화자가 아이의 처지를 보면서 속상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문제 풀어보자고. 자, 따끈따끈할 때 2번 먼저 풀어볼까?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요.
1번 기억에서 어린 하나는 끊을게요. 뭐 딱히 앞에 틀릴 건 없고 화자가 계집아에게 주목하게 된 계기 어린아이가 텅 빈데 한 명이 올랐어. 그러면 쳐다볼 수 있겠지? 그냥 논리적 가능하고 2번 니은에서 밭고랑에 비유된 손잔등 끊을게요. 밭고랑 세모 손잔등 세모 고달픈 삶 세모 괜찮네요. 3번 디귿에서 350리 150리는 끊을게요. 350리 세모 150리 세모 여정이 고단의 세모 맞죠? 멀리 간다는 거야. 이게 심리가 4km 이런 건 필요 없어. 어린아이가 추운 날 먼 길을 가야 돼.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겠지. 그렇죠? 부정인 것만 확인하면 돼요. 4번이요. 리을에서 유리창 밖은 안과 대비되어 끊을게요. 자, 유리창 밖은 춥죠? 세모. 안은요? 안은 따뜻하고 긍정적이고 아름답고 조화로운 공간이야? 그건 잘 모르겠는데 딱히 대비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네. 일단 대비는 아닌 것 같고 뒤도 보실게. 육친과 이별하는 자 육친 아버지 엄마랑 이별하는 거야. 일본인 주재 소장 집이었으니까 걔네 가족은 아니겠네. 육친과 이별하는 X. 4번이네. 5번이요. 미음에서 눈을 쉰다는 끊을게요. 눈을 씻는 건 뭐였다고? 연민 동정이죠. 동그라미 쭈루룩 가시면 연민 동그라미 괜찮네. 긍정 부정으로 문제를 다 풀 거야. 1번도 올라가실게요. 가나의 공통점 1번 대상에 대한 관찰을 통해 끊을게요. 대상에 대한 관찰을 통해 다시 말하면 S가 스피커가 관찰자다. 맞고요. 시상을 전개한다. 시상을 전개한다는 항상 맞는 말. always 맞는 말. 왜? 시상이 뭐야? 내용, 시의 내용, 전개한다가 뭐야? 쓴다. 그럼 그렇게 시가 써있잖아. 시가 써있다. 이건 다 맞지. 시상을 전개하지 않았다로 답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럼 말이 안 되지, 그렇죠? 시를 안 썼다? 무슨 말이야, 그렇죠? 항상 맞는 말. 2번 인간과 자연을 대비하여 끊을게요. 주제의식을 부각. 이거는 가는 안 되고 나는 되지. 가에는 자연물 나온 게 없잖아, 그렇죠? 새들은 아웅다웅 잘 사는데 나는 먼 길을 간다. 그런 건 새는 정착해 있는데 나는 먼 길 그런 건 없으니까 가는 틀리고 나는 되네요. 나는 왜 돼? 새들과 나를 대비시켰지. 맞는 소리네. 자, 주제의식을 부각한다는 always 항상 맞는 말. 틀린 적이 없어요. 무슨 짓을 하건 주제의식은 드러나요. 왜? 화자는 뭐 하니까? 화자는 시어와 표현 기법으로 자기의 정서를 드러내죠. 이 정서가 뭐야? 이게 주제의식이지. 그럼 시에 쓰인 모든 시어와 모든 표현법은 다 뭐 하기 위함이야? 정서를 드러내기 위함이야. 정서가 뭐예요? 주제의식. 이게 뭐야? 작가의 의도가 되겠지. 다 같은 말이야. 그렇죠? 항상 의도는 드러나지. 아무런 의미 없는 시어 그런 건 없어요. 제목도 물론이고. 3번 일상적 삶에 대한 반성을 끊을게요. 자, 일상 밑줄 그을게요. 일상적 삶 밑줄 그을게. 일상적 삶 어떻게 이해할래? 일상적 삶 밑줄 그으시면 이퀄 반복 쓸게요. 반복되는 삶, 반복돼야 돼. 일회적인 건 안 돼. 일회적인 건 안 돼. 여러분 매일매일 반복되는 게 뭐야? 아침에 일어나서 버스 타면서 졸고, 그렇죠? 학교 와서 졸고, 쉬는 시간에 졸고, 이동하면서 졸고, 수업 시간에 그치, 좋은 그게 일상이야. 반복되는 삶이 일상인 거야. 얘가 매일매일 버스 타고 매일매일 진지토록에 있는 아이를 매일매일 보면서 매일매일 울어? 그럼 안 되겠지. 그 일상적인 삶이 안 돼요. 내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국철만 타면 아시안에 앉아가지고 모자 사? 그럼 안 되겠지. 일상이 안 돼요. 둘 다 X. 뒤에 역설은 X. 당연히 안 되겠지. 역설은 뭐야? 역설. 뒤에 가서 할 거야. 첫 번째 뭐? 문장 내 모순된 표현. 그렇죠? 두 번째. 이면에 진리가 담겨있어요. 그렇죠? 그게 진리 또는 깨달음이 담겨있는 게 역설법이에요. 문장 내 모순이 있어야 되고요. 보통 모순이라 하면 긍정과 부정이 박치게 하는 경우를 모순이라고 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찬란한 슬픔 이런 거. 찬란은 긍정, 슬픔은 마이너스 이런 거. 진리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 아무 의미 없이 말만 꼬이는 건 역설이라고 하지 않아.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거는 역설법이 아니야. 그냥 바리스타 엿먹이려고 말장난하는 거야. 걔는 진리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 건 역설이 아니야. 그렇죠? 찬란한 슬픔에 보면 왜 역설이야? 모란을 기다리는 게 360일 기다려요. 근데 모란이 짠 펴. 기쁘죠? 찬란해요. 근데 걔가 며칠밖에 안 펴? 하우스가 없어. 5일밖에 안 펴. 그럼 어때요? 피는 순간. 이 1년 동안에 내가 5일밖에 모란을 즐길 수가 없어요. 슬프죠? 그 만감이 교차하는 거야. 짧기 때문에 더욱 아름다운 거야. 청춘이 왜 아름다워? 여러분 다 아름다워요. 그렇죠? 부러워. 여러분 왜 아름다워?
둘부터 늙어요. 그렇죠? 이미 벌써 이렇게 접근하고 여러분 청춘이 이미 끝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짧으니까 아름다움. 그렇죠? 얼마 안 남자들은 괜찮아. 그냥 늙은 채로 40까지 가. 그렇죠? 뭐 딱히 피는 것도 없고 지는 것도 없고 여드름 좀 사으면 주름살 생길 거야. 별 차이가 없는데 여자애들은 그러니까 여자들이 아름다운 그 미가 그렇게 찬란한 거야. 그렇죠? 우리는 그냥 이렇게 가고 여자들은 이렇게 한 다음에 쭉 내려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4번이요. 계절적 배경을 통해 끊을게요. 자, 둘 다 계절은 나왔지. 동그라미. 애상적이 뭐야? 애상적. 슬플 애자에 슬플 상자. 그냥 슬픔이야. 슬픔은 둘 다 없지. 그쵸? 아니다. 얘 되겠다. 그쵸? 얘는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걔는 되겠다. 그쵸? 가는 되겠네. 동그라미 X 해야겠다. 그쵸? 가는 동그라미, 나는 X네요. 5번. 부정적 현실을 끊을게요. 가는 호시 부정적이야? 그거 괜찮네. 계집아이가 처한 상황 괜찮네. 그쵸? 동수는요? 그건 안 되지. X. 포용이라는 말은 너그럽게 감싼다가 포용이에요. 걔를 너그럽게 안으려 그래? 여자아이가 힘들구나. 그래. 힘들게 살아. 이런 거야? 손 터졌구나. 그래. 더 터져봐야지. 그건 아니지. 그쵸? XX. 여유로운 태도 XX. 다 틀렸네. 넘어가시면 조금만 더 보실게요. 조금만. 자, 두 번째 수사법 비유와 상징 볼게요. 수사법 다 외워야 돼. 싹 다 외울 거고 비유와 상징이 나오는데 비유와 상징의 차이가 뭐야? 물론 비유에는 뭐 은유, 직유, 의인, 화류, 대유 그런 게 있는데 비유하고 상징의 차이가 뭐야? 비유와 상징. 비유와 상징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뭐야? 공통점이 뭐야? 공통점. 둘 다 뭐야? 원관념을 보조관념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비유고 상징이야. 차이점이 뭐야? 차이점. 비유에는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 유사성이 있어. 얘는 유사성이 없어요. 자, 비유 아까 줬던 게 비유야. 비가 내린데 비가 눈물인 것도 어떻게 알았어? 물이 돼서 떨어지는 거지. 그럼 눈물이랑 비슷하지. 도넛이 반지인 거 어떻게 알았어? 형태가 비슷하죠. 동그랗 가운데 구멍 뚫린 거. 그치? 그게 비유야. 그쵸? 상징. 평화의 상징이 뭐야? 비둘기. 그럼 비둘기랑 평화랑 뭐가 똑같아? 어떤 유사한 점이 있어? 퉁퉁하게 살쪄가지고 닭둘기 되니까 평화롭다 이런 거야? 아니야. 그거 닭둘기고. 그렇죠? 비둘기. 공통점이 뭐야? 없어. 걔가 상징이야. 넘어가 보셔서 시독입니다. 자, 이건 오늘 외우는 거야. 얄짤 없어 다 외워야 돼. 첫 번이요. 1번은 은유. 은유의 은자가 무슨 은자게? 쓰라고 안 해. 그런 거 안 나오니까. 은자가 무슨 은자게? 이 실버 은자가 아니야. 그렇죠? 수물 은자야. 수물 은자. 다시 말하면 숨어서 은밀하게 비유하는 게 은유야. 왜 숨었다는 말을 쓰냐면 은유가 나오면 원관념이 제시가 안 돼요. 내 마음은 호수요. 이렇게 나오면 쉽지. 내 마음이 호수인 거 알겠지. 내 마음이 원관념, 호수가 보조관념. 근데 아까처럼 방 안에는 비가 내리고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 비가 뭐야? 은유법이야. 이게 뭐야? 눈물이야. 눈물은 비 이렇게 안 나와. 그래서 얘가 숨어있기 때문에 은유라는 말을 써요. 주로 A는 B자 형식을 이야기합니다. 2번 보시면 직유야. 직은 알겠지? 이건 다이렉트 직자야. 직접 드러난다는 거. 얘는 두 개가 다 나와. 쉬워. 직유법이 수능에 답인 적은 21년 수능사에서 한 번도 없어요. 그건 누가 모르겠니? 거기 있어. 처럼 같이 드시 하는 거 쓰자. 양. 뭐뭐인 양 할 때 그 양. 김양 거 말고 뭐뭐인 양. 처럼 같이 드시 양. 이것만 외우면 돼. 수능에 답인 적은 없어. 답인 적 한 번도 없었어. 너무 쉬웠어. 은유가 쓰였냐? 비유적인 표현으로는 나온 적이 있는데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 뒤가 더 중요해. 뭘 하는지. 그거 이렇게 나온 적은 있고요. 직유, 수능에 답인 적 없습니다. 햇발 같이, 샘물 같이 가자. 3번 대유요. 대유에는 환유와 제유가 있는데 환유와 제유는 구분하실 필요 없어요. 7차 교육과정 개편된 이후로 대유만 나와. 그러니까 대유만 알면 돼. 근데 설명은 드려볼게요. 대유는 밑에 있는 환유와 제유로 나누어지는데 환유는 관념이나 특징을 가지고 밑줄 긋자. 상징적인 게 환유고요. 바꿀 환자야. 밑에 있는 제유는 이끌 제자인데 부분과 전체 밑줄 긋게요. 구성 요소로 이야기하는 게 제유야. 무슨 말이냐 하면 오른쪽에 보시면 환유의 예시가 요람에서 무덤까지예요. 요람은 뭘 얘기하는 거야? 요람?
요람은 탄생을 의미하고요. 무덤은 죽음을 의미해. 요게 환유야. 패는 칼보다 강하다의 패는 뭘 의미해? 문력을 의미해요. 그쵸? 지식 같은 걸 이야기하고 칼은 뭐예요? 무력을 이야기해. 요게 상징적인 의미의 환유가 되겠습니다. 상징하는 거야. 그러면 제유는 뭐예요? 제유는 전체 여러 가지 구성 요소 중 하나인 거야. 친구야 보고 있지? 보고 있지? 보고 있지? 봐야 돼? 봐야 돼 이거. 대유는 나올 수 있어. 은유나 치기는 좀 쉬웠지. 미안해.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김상원이 병자호란 끝나면서 짱깨들이 이겼어. 그래가지고 척화파 우리랑 싸우자 하던데 다 데리고 나와. 그래서 김상원이 끌려가면서 부른 노래예요. 그쵸?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삼각산 밑줄 그으시면 우리나라의 많은 산 중에 하나죠. 한강수 밑줄 그으신 많은 강 중에 하나죠. 그럼 얘네들이 묶으면 뭐야? 조곡이 되겠지. 고곡이 되겠지. 요게 제유라고.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 삼각산만 있는 게 아니잖아. 남산도 있고 뭐 많이 북한산도 있고 뭐 부동산 많이 있잖아. 그 산 중에 하나. 물도 많이 있잖아. 한강수도 있고 뭐 그쵸? 금강 많이 있을 거야. 그 중에 하나. 4번의 의인. 이게 다 중요한데 의인은 특히 중요해. 별표. 다른 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야. 의인은 특히 중요해서 별표. 다른 거 안 해오라는 게 아니야. 모르기만 해. 내가 계속 설명드릴 거야. 모르기만 해봐. 계속 얘기해준다. 의인이야. 의인은 화류만 구분하셔야 되는데 의인은 맨 끝에 밑줄 긋자. 인격적 속성. 그러니까 인간처럼 이야기하는 거야. 인간이 아닌 걸 인간으로 얘기하는 게 의인이에요. 내려오시면 화류를 밑줄 긋게. 생물적 특성. 다시 말하면 무생물을 생물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화류야. 우리가 뭘 구분해야 하냐면 무생물을 생물처럼 얘기하는데 인간도 할 수 있는 건지 인간만 할 수 있는 건지 동물도 할 수 있는 건지를 구분해야 돼. 그게 의인과 화류의 포인트야. 그렇죠? 개도 할 수 있으면 개는 화류야. 예를 들면 산 그림자가 김용택의 들고기입니다. 산 그림자가 도망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산 그림자가 도망갔다. 의인이야 화류야? 의인이야 화류야? 산 그림자는 도망갈 수 없잖아. 걔는 생물이 아니니까. 그러면 일단 의인 아니면 화류야. 도망가는 건 개도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때려봐 도망가. 그치? 그럼 걔는 뭐야? 화류.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밑에 예시 문제 보세요. 국화야 너는 어이 3월 동풍 다 지내고 추울 때 혼자 폈니? 라고 있어요. 여기는 쓰인 수사법이 의인이야 화류야? 중요한 문제야. 의인이야 화류야? 맞춰봐. 확률은 50. 뭐야? 뭐라고? 화류? 화류면 뭐가 뭘로 쓰인 거야? 국화야 밑줄 볼게요. 자, 답을 좁혀드릴게요. 자, 국화야 밑줄 보시면 얘는 의인이야 화류야? 의인이야 화류야? 얘는 화류가 돼 안 돼? 안 되지. 화류를 할 수가 없잖아. 왜? 국화는 원래 뭐야? 원래 생물이야. 원래 생물이야. 걔를 무생물을 생물에 비유했는데 국화는 원래 생물이야. 그렇죠? 국화가 웃었다 이러면 쉽지. 근데 국화야가 왜 의인이야? 여기서 하나 외워. 별표하고. 인간이 아닌데 부르면 다 의인법이야. 국화 인간 아니지. 그렇죠? 뭐 짐승이든 꽃이든 뭐 다 좋아. 무생물이든. 부르면 다 의인법이야. 그렇죠? 준혁아! 라고 불러요. 준혁 졸고 있었지. 그렇죠? 준혁아! 졸고 있어. 의인법이야. 그렇죠? 인간이 아닌데 부르면 의인법이야. 졸면 안 돼.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는 부류는 딱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여러분이 거기에 해당하면 자. 첫 번째는 미취학 아동. 두 번째는 65세 이상 노인. 자, 둘 중에 하나 걸리면 자. 마음껏 주무셔야 돼. 뭐라 안 할게. 그게 아니면 안 돼. 좀 이따가 자. 60년만, 40년만 기다렸다가 자. 그렇죠? 미취학 아동이던가 65세 이상 노인은 주무셔. 내가 뭐라고 안 할게 어르신. 네. 그게 아니면 또 졸린다고 자는 게 아니야. 이거 뭐 먹고 싶을 때 먹고 싸고 싶을 때 싸고 졸리면 자. 그거 안 돼. 그건 미취학 아동 65세 이상 노인. 그때 가서 해. 그렇죠? 그때 가서 해. 지금은 안 돼. 대학 간 다음에 해. 대학 가면은 뭐라 안 할게. 5번에 풍유요. 풍유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모의고사에 나오면 당황하지 말라고. 풍유는 속담이나 격언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시에서 나온 적이 없고 90년대 수능에서 수필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 이 말이. 근데 시에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 그 다음에 중의법이요. 하나의 말이 동시에 밑줄. 동시에가 중요해. 동시에. 그러니까 시 전체에서 제일 처음에 사화가 나왔어. 1원에서. 근데 이 사과는 애플이야.
근데 마지막 열에 내가 그녀에게 사과를 주었다의 사과는 사랑이야. 이러면 중의법이 안 된다고. 그렇죠? 한순간에 동시에 나와야 된다고. 다시 말하면 청산이 벽계수야. 그 벽계수가 중의법인데 요 순간에 두 가지를 다 의미해야 돼. 벽계수는 글자 그대로 읽으면 푸른 시냇물이고요. 푸른 벽자에 신의 계자니까. 근데 벽계수는 이은원이라는 사람의 왕족이었던 이은원 사람의 호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를 동시에 가리켜. 이 시는 두 가지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은원이라는 사람이 아주 청렴결백하고 고고한 인품으로 유명했어. 왕족이야. 걔가 송도지방, 개성지방을 지나간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황진이를 비롯한 사람들이 내기가 붙었어. 황진이 네가 우리나라 최고의 기생이니까 이은원을 꼬실 수 있나 없나 보자라고 내기가 붙었어. 그래서 이은원이 지나가는 달밤에 황진이가 정자에 앉아서 가야금 검은 거 뜯으면서 이 노래를 불렀어. 이 노래 해석이 두 가지가 가능해요. 첫 번째는 그냥 표면적으로 볼게요. 청산 속에 푸른 시냇물아 쉽게 가는 것을 자랑하지 말렴. 바다에 다다르면 돌아오기 어려우니 밝은 달이 산에 가득하니 천천히 흘러가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두 번째, 청산 속에 가는 벽계수씨, 이은원씨 빨리 간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바다에 가면 멀리 가시면 돌아오기 어렵잖아요. 명월이 황진이의 기명이에요. 기생 이름이 명월이야.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으니 오빠 쉬어가 라는 내용이야. 이걸 불렀더니만은 이은원이 말을 타고 가다가 황진이를 이렇게 뒤로 돌아보다가 말에 떨어졌대요. 그래서 황진이가 이겼다는 그 유명한 시예요. 벽계수랑 명월이 동시에 두 가지 의미를 갖죠. 그래서 중의법이라고. 동시에 넘어가실게요. 다 보고 오실 수는 없겠고 조금만 더 보고 시작. 상징이요. 상징은 수능에 나오면 원형적 상징, 관습적 상징은 나오고 개인적 상징은 물어보지 않아. 그 시인밖에 모르니까. 원형적 상징이라는 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보편적이고 원초적이고 지역과 시대를 초월하는 의미. 보편적인 위주로 볼게.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원형적 상징이에요. 2003년 수능에 나왔습니다만 상징표를 줘요. 물은 뭐 재생의 의미, 순환의 의미, 생명의 의미, 빠지면 죽으니까 죽음의 의미 줘요. 표를 주고 거기에 맞춰보는 문제가 나오니까 외울 건 없어. 밑에 있는 관습적 문화적 상징은 그 동네에서만 먹히는 거야. 예를 들면 십자가가 무슨 의미예요? 십자가가 무슨 뜻일까? 뭘 상징할까? 십자가. 그러면 사랑과 희생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뭘 아는 거야? 기독교를 접해봤던 사람이지. 막 남미의 오지에 막 진짜 막 짐승이랑 같이 사는 그런 부족에서 십자가를 주면서 이게 무슨 뜻이게? 라고 물어보면 걔는 뭐라 그럴까? 표창이요. 그러겠지, 그쵸? 피리릭 그러겠지, 그치? 걔네들은 그 기독교를 모르거든. 그 동네는 안 먹혀. 그게 관습적 문화적 상징이야. 흰옷이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의미야? 외국에서는 결혼할 때 흰옷을 입어요. 우리나라에서 흰옷은 뭘 상징하지? 죽음을 상징해요. 그렇죠? 그건 우리나라에만 먹히는 거야. 양키들은 몰라. 우리만 먹히는 거야. 그게 관습적 문화적 상징 되겠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개인적 창조적 상징은 여기 올해 수능 특강이 있더라. 예를 들면 신동집에 오렌지라는 시가 있는데 오렌지의 포들한 껍질을 벗기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이런 비유가 있어요. 근데 왜? 오렌지 껍질 벗기면 터져? 왜 위험하지? 그게 존재의 본질을 밝힌다는 거야. 그렇게 쓰는 거는 지만 알겠지. 그런 건 물어보진 않아. 그걸 개인적 상징, 창조적 상징이라 그러는데 물어보지 않아. 우리는 상황을 가지고 긍정, 부정만 찾을 수 있으면 돼. 개인적 변형 이런 말을 써요. 자, 감정이입, 객관적 상관을 보실게요. 이것만 보고 쉴게요. 잠깐만. 5분만. 거기 표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그릴게 나랑 같이. 감정이입이 있고 객관적 상관물이 있고 결론이 있어. 결론이 중요하지. 자, 설명을 드릴게. 자, 미리 말씀드리면 감정이입은 지금도 쓰는 말이야. 근데 객관적 상관물을 쓰지 않아 이제. 이건 수능에서 없어졌어. 이 말을 안 써요. 모의고사에는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안 나와. 이 말이 7차 교육과정 개편하면서 날라갔어. 이 말은 쓰이지 않아. 결론이야. 근데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개념을 이해해보자고. 감정이입은요. 화자의 정서를 대상에 쏘는 거야. 근데 이 쏜다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투사나 투영이라는 말을 써요. 요게 감정이입이야. 슬픈 꽃이요. 슬픈 새요. 라고 대상에다 감정을 쏘는 게 감정이입이야. 이런 경우에 화자의 정서와 대상의 정서는 같죠. 다시 말하면 일치하게 되죠. 슬픈 꽃이요 라고 이야기하면 꽃이 슬프다는 거지.
실제로는 누가 슬픈 거야? 내가 슬픈 거겠지? 화자의 정서와 일치하게 되는 걸 감정이입이라고 해요. 객관적인 상관물은 반대야. 화자와 대상이 있는데 대상으로부터 화자에게 정서가 환기되는 걸 객관적인 상관물이라고 해요. 환기, 불러일으켜지는 거야. 그러니까 대상을 통해서 화자가 어떤 정서를 갖게 되는 걸 환기라 그래요. 요게 객관적 상관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런 경우는 화자와 대상의 정서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해. 이게 7차 교육과정 전까지 이해했던 객관적 상관물에 대한 이야기야. 그런데 결론을 보자고. 이게 중요해. 그렇죠?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는 건 이해할 수 있지. 예를 들어 여러분이 수능을 다 맞았어. 수능을 다 맞고 집에 가는데 새가 막 지저귀어. 그럼 그 새가 뭐 하는 것처럼 보여?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지. 여러분이 수능을 봤는데 깨보니까 3교시가 되었어. 집에 가는 날 새가 막 지저귀어. 그럼 그 새가 어떻게 해주는 것 같아? 울어주는 것 같지? 그렇게 보이는 게 객관적 상관물의 개념이었는데 이렇게 이해하자고. 첫 번째, 자,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면 그대로 A로 때리시면 돼요. 그치? 근데 문제는 대상의 정서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상이 정서, 감정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는 화자의 정서와 같은 경우는 감정이입이라는 말을 써요. 선지에서는 감정이입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화자의 정서와 일치한다 이렇게도 나와요. 이게 감정이입이야. 같은지를 판단하시면 돼. 물론 화자의 정서는 상황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화자의 정서와 반대인 경우가 있어. 대조나 대비가 된다라는 경우가 있어. 이게 예전에 쓰던 객관적 상관물의 개념이에요. 반대가 되는 거야. 반대가 되는 거. 유리왕의 황조가예요. 유리왕의 와이프가 친위황이 2명 있었어. 한 명은 국산, 한 명은 중국산이었어. 둘이 싸워 중국산이 튀었어. 잡으러 갔는데 못 잡았어.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노란 꾀꼬리 2마리가 정답게 있어. 그러니까 내 정서가 어떻게 돼? 내 기분이 더 더럽겠지. 그렇죠? 그게 화자의 정서와 대비, 대조가 되는 게 객관적 상관물로 이해를 하시되 선지에서는 대조 또는 대비라고 나와요. 자, 3번이 어려워. 3번이 수능에서 한 번 나왔었는데 2004년 유산가가 나왔을 때 한 번 나왔는데 요거는 화자의 정서와 같지도 반대도 아닌 저수트 배경인 케이스예요. 이거는 화자의 정서와 무관한 배경이야. 이런 경우가 한 번 나왔어. 가로 열고 상투적인 표현이라고 쓸게요. 유산가에 뭐가 있냐면 유산가의 내용이 이번 3월에 나왔네. 그렇죠? 유산가 보면은 그 유산, 산에서 노는 거야. 화자의 정서가 자연 친화, 놀고 있어.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기러기가 거지 중턴에 높이 떠서 먼 길을 어이갈고 슬피 운다가 나와요. 그런데 화자의 정서는 분명히 긍정이란 말이야. 근데 기러기랑 제비는 운다고 돼 있어. 그러면 걔는 일치는 아니고 그러면 얘냐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대상물이 운 거 보고 더 기분 좋네? 라고 하기는 내용상 안 맞고 내가 기분이 좋은데 길거리에 개가 치워주니까 더 좋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그럼 뭐냐? 새가 운다는 건 그냥 상투적인 표현으로서 저수트 배경 그냥 쓰는 말이야. 화자의 정서와 무관한 친구 2004년 유산가라고 써놓을게요. 요거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3월에 나오는 바람에 올해 안 나올 것 같아요. 유산가가. 그래서 유산가를 안 봐도 될 것 같아. 한 번 나온 적이 있어. 나중에 기출문제 나오면 보여드릴게. 이게 세 번째 케이스야. 근데 얘는 잘 안 나와. 얘는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잘 안 나와. 이 두 개만 아시면 돼. 10분만 쉬고요. 20분에 뵐게요.